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소프트웨어 관리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제럴드 와인버그의 명저, 퀄리티 소프트웨어 매니지먼트, QSM 시리즈입니다. 워낙 방대한 시리즈인데요. 그중에서도 전자책 기준 4권, 일부의 5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챕터 영문 제목이 이게 참 재밌어요. Keeping most things the same. 대부분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라니. 보통 변화나 혁신 이런 걸 이야기할 땐 막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그런 그립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다루는 책에서 유지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다는 게 처음엔 좀 의아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변화를 이끄는 사람 하면 뭔가 막 부수고 새로 짓는 혁명가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니까요. 하지만 와인버그는요, 성공적인 변화 전문가, 영어로는 체인지 아티스트라고 하죠. 네, 체인지 아리스트. 이 사람의 첫 번째 임무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해요. 바로 조직의 건강한 부분, 지켜야 할 가치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호자가 되는 거죠. 뭘 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뭘 바꿔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 뭐 이런 아주 근본적인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탐구는 일종의 조직 진단이 되겠네요. 와인버그가 제시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조직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목표 말고요. 실제로는 무엇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죠. 생각보다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진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내 조직이 정말로 뭘 유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겉으로 말하는 것 말고요. 와인버그는 여기서 생물학자 월터 캐넌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빌려옵니다. 바로 구조와 기능은 분리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구조와 기능,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시스템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기능을 알고 싶으면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구조를 보면 된다는 뜻이에요. 조직이 어떤 지표를 측정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또 누구에게 보상을 주는지를 보면 그 조직이 진짜로 유지하려는 게 뭔지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군요. 말이 아니라 행동, 즉 시스템의 구조를 보라는 거네요. 책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겉으로는 품질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경영진의 권력과 특권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된 조직 이야기잖아요. 이런 조직, 와인버그는 가변적 패턴, 그러니까 베리어블 패턴 원 문화라고 부르던데 여기서는 제품 품질 같은 건 아예 측정조차 안 한다면서요? 맞아요. 대신 아주 기이한 것들을 측정하죠. 예를 들면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나 헌신적인 태도요? 네. 또 주말까지 반납하는 엄청난 초과 근무량, 심지어 경영진이 자원을 갑자기 깎아도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자세 같은 것들이요.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그게 다 뭐죠? 사실상 누가 더 충성스러운가를 경쟁시키는 거잖아요. 이건 품질 개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나요? 도대체 왜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을 측정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이에요. 이 측정 항목들의 숨겨진 기능은 제품 품질 개선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경영진의 권위에 얼마나 잘 복종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헌신의 의례적 과시, 그러니까 Ritual Displays of Commitment 그 자체죠. 아, 즉, 이 조직의 제어 시스템은 우리 제품이 좋아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의 권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라는 외형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그런 조직에서는 합리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헌신적이지 않은 태도로 비춰질 수 있겠군요. 정말 무서운 시스템인데요. 또 다른 사례는 실패 지향적, failure oriented 조직이었어요. 이쪽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이 조직들은 문제가 이미 터진 뒤에야 알 수 있는 지표, 즉 후행 지표, lagging indicators에 집착해요. 예를 들어 고객 불만 접수 건수나 시스템 장애 시간 같은 것들이죠. 물론 이런 지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책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눈을 가린 채 차를 몰다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방향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이미 어딘가에 박았는데 그때 방향을 틀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확해요. 더 무서운 건 이 조직의 진짜 목표가 실패 예방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패의 수준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만 낮게 유지하는 것. 아, 둘째, 혹시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증명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즉,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릴 증거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거죠.
실패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하고 심지어 제도화하는 수준까지 가는군요. 반복되는 운영 실패를 해결하려고 원인 제거 대신 재실행 관리자, 리런 매니더라는 직책을 새로 만든 아론의 이야기는 정말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네, 그게 바로 실패가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린, 그래서 아무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방금 이야기한 두 사례 모두 조직이 겉으로 말하는 것과 실제 돌아가는 방식에 엄청난 괴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와인버그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크리스 아지리스의 개념을 가져오던데요. 네, 바로 공표된 이론, 즉 espoused theory와 사용 중인 이론, theory in use의 차이입니다. 공표된 이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가치나 원칙, 우리 회사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같은 것들이고요. 사용 중인 이론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 암묵적인 규칙, 사실 품질보다는 납기가 훨씬 중요해. 같은 것들이죠. 아, 그거 정말 와닿네요.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 그러니까 스트레치 골즈를 제시하는 건 공표된 이론이지만 실제 사용 중인 이론은 달성 못할 목표를 주고 직원들을 압박해서 통제하려는 수단일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프로젝트 검토 회의도 마찬가지죠. 공표된 이론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지만 사용 중인 이론은 이미 결정된 사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거나 특정 부서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무대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회의의 진짜 목적, 그러니까 사용 중인 이론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을까요? 시간 낭비인 회의에 계속 끌려다닐 순 없잖아요. 책에서 아주 실용적인 탐지법을 알려줘요. 회의 전에 검토 결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 가령 승인, 보류, 중단 같은 결론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미리 다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 미리요? 네. 그리고 그걸 담당 관리자에게 쓱 보여주면서 묻는 거죠. 만약 검토위원회가 이런 중단 권고 보고서를 올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와, 관리자의 반응을 떠보는 거네요. 만약 관리자가 에이, 정치적 상황을 아는 분별 있는 검토위원이라면 절대 중단 같은 결론을 낼 리가 없죠? 라고 반응한다면 빙고. 그 회의에 사용 중인 이론은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승인시키는 것이라는 게 명백해지는 거죠. 그 순간 당신은 그 회의가 정보 교류나 합리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앞으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직의 진짜 모습을 진단하고 보니 이런 불건전한 시스템들이 계속되면 뭔가 나쁜 게 쌓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직이 서서히 멍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와인버그는 어떤 프로세스든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엔트로피 법칙처럼 저절로 나빠진다고 경고해요. 그리고 프로세스의 악화는 결국 제품의 악화, 그리고 조직 전체의 악화로 이어지죠. 책에 나오는 프로세스가 썩으면 좋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간다. When the process goes sour, good people go south는 문장이 정말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게 악화되는 과정에서 쌓이는 것을 와인버그는 부채, 즉 뎁트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설계 유지보수 부채, 디자인 메인테니넌스 뎁트였어요. 네, 이건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설계 부채, 디자인 대태입니다. 이건 시스템을 처음 만들 때 내렸던 결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을 잡는 경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Y2K 문제나 아, Y2K? 네, 아니면 청구서 금액이 수천 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시스템에는 최대 금액이 999.99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낡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죠.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 같은 거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뭐죠? 유지보수 부채, 메인테너스 뎁트예요. 이건 처음엔 설계가 잘 되어 있었는데 급하게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땜질을 계속하는 바람에 원래 우아한 구조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리는 걸 말해요. 아, 개발자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할 이야기겠네요. 일단 빨리 해달라는 요청에 어쩔 수 없이 했던 빠른 수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요. 그렇죠. 그리고 와인버그는 이 두 가지 부채의 합, 즉 설계 유지보수 부채야말로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는 데 드는 진짜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해요. 흔히들 생각하는 코드 라인수 같은 게 아니고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것보다 더 무서운 부채가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조직의 변화 역량 자체가 망가지는 변화주도 기술 부채, 체인지 알스트리 뎁트 말이에요.
이건 뭔가요? 이건 기술적인 부채를 넘어선 조직의 문화적, 시스템적 부채예요. 와인버그는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봐요. 바로 동기, 조직, 정보, 줄여서 MOI 모델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불건전한 시스템들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면 실패를 비난하는 문화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동기를 없애고 그렇죠. 투명한 절차 대신 비공식적인 인맥으로 일이 처리되면 공식적인 조직이 무력화되고 아무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데이터가 오염되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쓸모 없어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변화주도 기술 부채예요. 이 부채가 임계점을 넘으면 그 조직은 더 이상 스스로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킬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거죠. 이야기가 너무 암울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부채가 쌓이는 걸 막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도대체 관리자는 뭘 해야 하는 걸까요? 와인버그는 여기서 또 다른 거장 데밍의 교훈을 인용해요.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잡한 규칙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단순한 규칙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 사회가 1인 1표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 위에 서 있는 것처럼요. 이런 단순한 규칙이 시스템 전체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책에 나온 몇 가지 규칙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첫 번째가 비난하지 마라, 정보를 주고받아라. Don't blame, give and receive information 였죠.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막상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책임자를 찾으려는 본능을 억누르기가 정말 어렵지 않나요? 정말 어렵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와인버그의 관점에서 비난은 정보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정보의 적이요? 네. 조직 내에 누군가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보를 숨기기 시작해요. 그런 관리자는 문제 해결에 가장 필요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 비난을 멈추는 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전략인 셈이에요. 와, 드라마가 아니라 데이터를 선택하라는 말이군요. 두 번째 규칙은 속임수를 쓰지 마라. 수단이 곧 목적이다. No tricks, means are ends 였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좋은 목표를 위해서 나쁜 수단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팀의 사기를 지킨다는 좋은 명분으로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축소해서 보고하는 순간 그 속임수 자체가 조직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려요. 결국 누구도 공식적인 보고를 믿지 않는 신뢰가 완전히 파괴된 조직이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결과를 망치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 규칙들이 다 신뢰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것 같네요. 신뢰하고 신뢰받을 만하게 행동하라. Trust and merit trust는 세 번째 규칙까지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와인버그는 이 모든 규칙을 아우르는 마지막 궁극의 규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주길 바라는 모습의 본보기가 되어라. Be an example of what you want others to be 입니다. 결국 관리자가 먼저 이 단순한 규칙을 매일매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멋진 변화 구호도 공허한 외침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제럴드 와인버그의 책을 통해 변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역설적으로 유지에 있다는 깊은 통찰을 얻었네요. 진정한 변화 전문가는 파괴자가 아니라 조직의 건강한 프로세스와 문화, 그리고 변화 역량 자체를 매일매일 지켜내는 수호자여야 한다는 것.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조직을 진단하고 무엇을 지켜내야 할지 고민하는 데 좋은 실마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책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국립공원 관리인, 동물원 사육사, 그리고 박제사는 모두 희귀종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와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국립공원 관리인은 생태계 속에서 살아있는 종을 보존하고 사육사는 통제된 환경에서 종을 보존하며 박제사는 생명에 없는 형태로 종을 보존하죠. 컨저베이셔니스트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